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미증시의 부진 그리고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 마련 수요가 늘어나면서 힘든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됐던 국내 증시인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보합권 내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다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국내 증시 현재 지수상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현재 시간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HBM4 출하 소식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차지하며 지수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0.44% 오르면서 5,5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장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코스닥 동전주 상장 폐지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데요. 1.65% 내린 1,10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더욱 높였습니다. 5,550선도 돌파하면서 고점을 높여갔는데요. 이후에 하락 전환하면서 5,500선을 내주기도 했지만 다시금 반등에 성공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장부터 1,120선을 내려놓더니 낙폭이 확대되며 1,1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이후에는 1,100포인트 선에서 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개인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개인이 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오면서 3,3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매도에 나서면서 5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 크게 팔아치우던 기관은 다시금 500억 넘는 순매수에 나섭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그 기관 두 메이저 주체가 쌍끌이 매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 기관도 2,500억 원 넘게 순매도 보입니다. 개인만이 5천억 원 가깝게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통화의 강세가 최근 이어지면서 1,440원대 환율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0.48% 오른 1,44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5,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증시 화랑이 이어지는 데다 증권사들이 연이어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증권주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모두 순이익 1조 원을 넘기며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국내 증권사 최초로 순이익이 2조 클럽에 진입했습니다. 증권가에선 거래대금의 증가로 증권사의 이익과 자기자본 이익률이 모두 크게 개선됐다며 지난해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종의 올해 이익 증가 모멘텀이 다시금 확대되는 추세이고 필요자본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 효과가 더 명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의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권사들이 잇따라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년 저평가 업종이었던 증권주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시간 증권주의 가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같은 경우가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이더니 상한가를 기록하며 현재 시간 1,215원 선 유지해내고 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어제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에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17.73% 오른 4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발 원전 투자 확대와 가스터빈 사업을 바탕으로 중장기 수주 가시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두산에너빌리티가 견조한 원자력 및 가스터빈 수요에 힘입어 2030년까지 연간 10조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이어져 수주 잔고가 47조 7천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실적 발표에서는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베트남과 튀르키예, 사우디와 체코 등 신규 원전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며 미국의 원전 확대 정책으로 수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신한투자증권에서도 이번 실적 부진이 자회사 두산밥켓과 두산퓨얼셀의 실적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에너빌리티 부문 자체의 실적은 특이사항이 없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4.5% 오른 99,9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방탄소년단의 완전체 복귀와 신인 그룹들의 북미 시장 안착에 힘입어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NH증권은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기존 42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BTS가 오는 3월 발매할 신부의 선 주문량이 일주일 만에 406만 장을 기록했고 월드 투어 규모도 역대 최대인 회당 6만 명 수준이라며 팬덤을 넘어 글로벌 대중으로 잠재 시장이 확대되는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삼성증권에서도 올해 BTS의 정규 5집 발매와 더불어 360도 개방형 무대를 도입한 월드투어가 예정되어 있어 티켓 및 MD 상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신인 지표도 긍정적으로 북미 현지화 그룹, 캐치아이와 저연체 그룹, 코르티스가 시장 안착에 성공해 신인 관련 비용은 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BTS 활동에 따른 이익 개선 폭은 커지는 구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간 하이브의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사상 최고치에도 근접하는 모습인데요. 3.02% 오른 39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휴장을 앞두고 조금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 코스피가 7,000포인트 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여전히 계속되는 만큼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설 연휴 이후에 SK하이닉스의 HBM4가 출하될 것이란 관측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유심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지켜봐야 할 종목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아웃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긴 연휴 3일 정도 이제 다음 주에 휴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설 연휴 전에 잘 마무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의 패턴을 보면요.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이 엇갈리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하거나 매수를 하면 그 반대로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과연 개인들이 팔 때 같이 팔고 살 때 같이 사시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살 때 나도 같이 동행해서 사시는지 아니면 파시는지 이런 수급적인 패턴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그냥 차익 실현하는 그런 투자 방법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길게 끌고 가려면 외국인들의 수급을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이제 설 연휴 지나고서도 한번 투자 방향을 설정을 해보시고요. 오늘도 삼성전자 18만 원대를 달성을 했고 증권사, 지주사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설 연휴 이후에 이제는 좀 쉬고 있지만 설 연휴 이후부터 또 올라갈 수 있을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아마 찾고 계시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관련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기 위해서 앵커 브리핑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요즘 2차 전지, 우리나라 2차 전지 시장에서 배터리 시장에서는 ESS에 온통 집중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ESS가 결국에는 배터리 셀 업체들의 기본적인 실적 밑바탕이 되어줄 것이다. 캐시카우가 되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수주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다음을 이제 또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은 무엇인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자, SNE 리서치의 자료를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지금은 현재는 한 2만 3천여 대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이게 5년 뒤면 한 70만 대 수준 보급이 될 것이다. 그리고 35년, 한 10년 정도 뒤면 한 680만 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2040년이 되면 5천만 대가 넘어가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서비스를 도와주고 우리의 일을 도와주는 그런 양상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 이 로봇들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기차가 배터리가 있어야 차가 움직이듯이 이렇게 로봇이 많아지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탑재량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런 논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자연스럽게 로봇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비슷한 커브를 그리면서 배터리의 탑재량도 기하급수적으로 J커브를 그리면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0.03기가와트시 정도이지만 2040년이 되면 138.3기가와트시까지
많은 수준, 엄청난 수준으로 배터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배터리를 누가 선점하고 누가 여기를 차지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배터리 업체,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중요한 변곡점과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실까요? 자, 일단은 뭐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게 LFP고 NCM 계열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ESS에도 많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에너지 밀도는 조금 낮지만 발화하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LFP를 지금은 많이 쓰고 있고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에 또 가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LFP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우리 NCM은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데 니켈, 코발트, 망간 이 NCM 계열은 에너지 밀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자체가 더 좋지만 발화 위험, 안전에 대한 걱정, 가격이 좀 비싸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시장에서 평가하는 건 로봇에는 NCM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고밀도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과거에 전기차 때도 똑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NCM이 들어가야 된다. 밀도가 높아야 되니까. 하지만 결국에는 LFP로 넘어갔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NCM만 그냥 믿고 당연히 로봇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넣을 것이다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또 중요하다. 그 다음 단계를 배터리 업체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3사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고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준비하고 있는 추이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로봇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MCM 계열처럼 에너지 밀도가 더 높잖아요. 전고체는 더 높은 고밀도의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CM과는 다르게 또 화재 위험이 적다. 폭발하거나 화재가 날 위험성도 적다라는 거. 그리고 무게도 가볍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의 주요 배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봇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배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삼성 SDI가 우리나라에서는 전고체를 계속 추진할 거다, 만들 거다, 이제 곧 다가온다라고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내년 말부터는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삼성 SDI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 SDI가 내년 말, 2027년 말에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으니까 그 추이를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2023년부터 전고체 파일럿 라인을 구축한 게 삼성 SDI였습니다. 배터리 중에서도 전고체 배터리에 조금 더 진심이어서 과거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것이 삼성 SDI고 2024년에는 현대차와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서 로봇 전용 배터리 공동 개발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아틀라스에도 삼성 SDI의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공장의 라인들을 조금 전환시켜서 ESS 쪽에 LFP도 만들지만 결국에는 이 전고체 배터리 라인을 차츰차츰 더 늘려가겠다라는 게 삼성 SDI의 현재의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를 선점하겠다라는 것이 삼성 SDI 전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는 약간 이제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9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는 NCM 기반의 2170 배터리를 로봇 업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LG 엔솔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죠? LG 엔솔의 배터리가 아틀라스에 들어간다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LG엔솔 주가가 또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전고체 파일럿 생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금 시험 단계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이것을 한 단계 한 단계 레벨업 시켜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전략은 2028년에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그리고 2030년에는 무음극계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로드맵을 공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SK온은 뭐 ESS나 이런 쪽에서도 항상 약간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SK온도 일단은 목표는 2029년 상용화를 목표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2025년 9월, 작년 9월에 전고체 파일럿 플랜트를 준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시동을 건 상황이다라고 SK온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표적인 셀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 세 개의 빅3 배터리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를 준비하니까 그 밑단에 있는 소재 업체들도 지금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소재 업체들도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전해질 소재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일단은 2024년부터 고체 전해질 파일럿 라인을 구축을 했고요. 현재는 고체 전해질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에코프로 BM 측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앞에서 봤던 그런 전방 시장이 열리는 시점에 맞춰서 양산을 제때에 제대로 된 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언제든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소재를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2024년부터 실리콘 응급제, 포스코 퓨처엠은 실리콘 응급제를 지금 주력으로 상품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와도 샘플 테스트를 최근 진행하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고체 전해질 파일럿 설비를 70톤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증설 계획을 또 갖고 있다고 하니까 셀 업체들과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갈 소재를 만드는 업체들을 앞으로 잘 한번 살펴보시면서 지금 주가가 조금씩 쉬고 있을 때 좋은 가격에 한번 잘 담아보는 것도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12일 뉴욕 증시가 AI 수익성 우려에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1.34% 하락, S&P 500 지수는 1.57% 빠진 6,832.76, 나스닥은 2.04% 밀린 22,597.15에 장을 마감했다. 특히 애플이 5% 이상 급락하며 기술주 중심의 조정을 주도했다. 안전자산인 귀금속 시장도 흔들렸다. 금 가격은 3% 이상 떨어진 온스당 4,936달러를 기록했고 은은 10% 가까이 급락 중이다. 주식 손실을 메우기 위한 현금 확보 수요가 몰리며 자금은 미 국채로 이동했다. 반면 메모리 반도체는 단독 강세를 보였다. 이번 분기 계약 가격이 2배 뛸 수 있다는 전망에 샌디스크가 5.2% 급등했고 마이크론도 상승 마감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업황에도 긍정적 신호로 풀이된다. 시장의 다음 분수령은 1월 CPI다. 시장은 전년 대비 2.5% 상승을 예상하며 물가 둔화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수치가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기대를 유지시킬지가 관건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보고요.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과 오늘도 이 돈 되는 섹터를 하나씩 골라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부터 박근호 의원님이 선택하신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를 골라주셨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된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의무 소각 법안, 주가 누르기 방지법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나 여당에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고 입법을 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입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하면은 이제 네.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주 목적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주가 차익도 같이 연계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특정 종목 이제 개별 모멘텀 있는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약간 이목이 쏠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2월 달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는 업종 대부분이 실제적으로 이제 분리과세 배당과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 은행이나 금융지주, 그 다음에 통신, SK텔레콤은 다른 어떤 개별 모멘텀이 있긴 합니다만 보험이나 증권 다 이 분리과세 배당과 관련된 종목 혹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쪽들이 배당도 일단은 많이 줄 가능성도 있고 이제 시세 차익도 굉장히 잘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봤고요. 어떤 기업들이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떤 기업들이 이 분리과세 배당에 해당을 하는지 한번 네네.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배당 성향이 한 40% 정도 되는 기업들이나 아니면은 40%는 안 되지만 배당 성향이 25% 정도 되고 전년 대비해서 배당을 10% 높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서 이제 받는 배당이 이제 분리과세로 지정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약간 살펴보면 이제 할 수 있는 업종이나 종목, 그다음에 안 할 것 같은 업종이나 종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지주사라든가 아니면 상속을 앞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사실 배당을 굉장히 세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중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 쪽에서 그 소부장 쪽 기업들은 이제 연구개발비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이오와 더불어서 배당이 소위 좀 약간 시체말이 굉장히 짠 업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노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금융지주나 이제 통신보험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합리적인 전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해서는 구분을 딱 해주셨어요. R&D 투자나 시설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반도체나 바이오 쪽은 아무래도 배당을 많이 할 여력이 없을 것이고 반면에 금융지주나 통신이나 보험사나 이런 쪽 아니면은 증여미 상속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또 수혜를 오히려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셨는데 자 그럼 종목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어떤 네. 종목 볼까요? 오늘 시장이 사실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닌데 오늘 네. 같은 날에도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SK텔레콤을 SK텔레콤. 일단 네. 관련주 첫 번째로 좀 꼽아봤고요. 지금 SK텔레콤이 사실 배당 때문에 움직이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제 엔트로픽 때문에 올라가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이제 통신 3사, SK, LG, SK 셋 중에 가장 높은 배당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제 SK텔레콤이죠. 좀 약간 빛이 바라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해킹과 관련돼서 그 4분기에 일단은 위약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과징금은 지금 이제 그 소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4분기 이제 배당 없다라고 딱 발표를 하면서부터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스타트 끊고 이제 엔트로픽 재료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SK텔레콤의 보통 이제 배당률이 한 6% 많이 줄 때 7%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좀 많이 올라서 지금 당장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좀 큰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어떤 스페이스X 관련돼서 미래에셋 그다음에 엔트로픽 관련돼서 SK텔레콤 보면 오히려 SK텔레콤이 지금 더 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리면 1억 달러 투자했죠. 당시에 이제 1,3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엔트로픽 가치가 6.5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분율로 따지면 한 2% 내외 정도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하반기 이제 상장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트로픽이 지금 현재 혹은 미래의 SK텔레콤이 갖고 있는 엔트로픽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하긴 4조 원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SK텔레콤 시가총액 18조 원이거든요. 야. 물론 많이 올라와서 가격적인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약간 가격적인 조정을 주고 엔트로픽 상장 얘기가 나왔을 때는 SK텔레콤을 꼭 주목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역시 뭐 오늘 뭐 SK텔레콤과 더불어서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 이제 대신증권인데요. 대신증권. 아마 오늘 대신증권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들 다 안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시총의 20% 정도를 이제 소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죠. 보통주 1,232만 주 중에 932만 주, 이제 300만 주는 남겨놓는데 300만 주의 절반, 150만 주는 이제 임직원들 보너스나 이런 것도 주기 위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150만 주는 우리사주 조합에 이제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우선주도 603만 주가 있죠. 우선주는 그냥 아예 전량 다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 번에 소각을 하는 게 아니라 6분기에 나눠서 소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이제 주식을 소각을 해버리면 이제 주당 EPS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기업의 뭐 가치라든가 아니면 주식 한 주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네네.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4년 동안 4천억 정도의 비과세 배당을 시행을 하겠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이 그렇죠. 대신증권 시가총액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물론 뭐 4년 동안 나눠서 주겠다라는 뜻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가장 좀 메리트 있어 보이는 부분이고요. 뭐 정리를 하면 자사주 소각도 하고 높은 배당 정책도 유지를 하고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이 지금 뭐 명실상부한 대장주로 치고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배당과 관련돼서 봤을 때는 대신증권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두 종목은 일단은 오늘 뜨거운 대신증권과 SK텔레콤 둘 다 이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나 배당에 그 전부터도 계속 진심이었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기업들을 좀 살펴봤고 그러면 오늘의 탑픽은 뭘까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봤을 때 위원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은 뭡니까? 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신증권이나 SK텔레콤 네. 가격적으로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올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좀 약간 덜 올라가고 앞으로 배당과 관련돼서도 상당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기업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코웨이를 한번 좀 코웨이요? 네, 선정을 해봤습니다. 코웨이가 앞선 두 이제 관련주 못지않게 이제 그 배당의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27년도 내년이죠. 내년서부터 네. 이제 주주 환원율 40% 유지를 하기로 이제 공언을 좀 했고요. 이렇게 딱 뭐 코웨이는 못을 박아놨습니다. 어떤 부분을 이제 코웨이가 이제 발표를 했냐면 올해부터 이제 분리과세 배당 적용을 받기 위해서 현금 배당을 우선 정책으로 실시를 하겠다. 이건 뭐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실적이 뒷받침이 돼서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이 돼서 상승한다라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코웨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어떤 뭐 정수기로 이제 대표될 수 있는데 최근에 침대 부분이 이거는 이제 아직 그 1위라고 할 수 없긴 합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침대 1위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기업 떠오르시는지 아마 에이스 다들 침대? 그렇죠. 에이스, 시몬스 형제 기업이죠, 두 네네. 기업이. 근데 이 코웨이가 이제 비렉스라는 브랜드로 굉장한 실적을 거둬놨습니다. 네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1등이라고 확정을 왜 안 짓냐면 이 시몬스랑 에이스 침대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웨이 이제 비렉스 침대가 1등인지 아닌지는 좀 약간 뭐 아리송하지만 대충 봤을 때는 1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코웨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은 네. 이제 상조입니다. 상조. 지금 코웨이가 이제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이라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아는 이제 그런 상조 회사의 역할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 렌탈과 상조를 엮어서 이제 실버 세대 케어도 해주고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상조 역할, 서비스 역할까지 하는 이 부분이 저는 코웨이 라이프 솔루션이 코웨이의 가장 큰 미래 성장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목표가는 11만 원, 뭐 정고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손절가는 8만 원으로 딱 잘라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을, 수혜를 볼 수 있을 탑픽으로 코웨이를 주셨어요. 일단은 뭐 배당 성향 40%나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사업들을 꾸려가는 것이 포트폴리오가 좋다. 이런 것들이 실적 뒷받침되면 안정적인 배당을 해줄 수 있는 밑받침이 되는 거니까요. 한번 저희도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이 테마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섹터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유통주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유통주가 이번 주에 선전을 하고 있어요. 유통주 뭐 백화점, 마트, 편의점 할 것 없이 관련된 내수주들이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자, 왜 그런 건지 또 앞으로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네, 유통주가 1등입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 1등이냐면 2월 달에서 전체 업종에서 상승률 1위가 바로 유통주입니다. 이 유통주를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어서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이 마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 이마트 아니면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뭐 롯데는 백화점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쿠팡 관련돼서 좀 반사익 관련해서 오르는 것도 있긴 합니다만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이 오른다라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유통주 전체 한마디로 이제 내수 소비 진작과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실적과 연결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주식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게 이제 어떤 소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걸 웰스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호텔도 어떤 주가를 자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화점도 주가를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리를 좀 하면 유통주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주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언제까지 호황이 될지는 뭐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긴 합니다만은 계속 좋은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 유통주들이 2월달 흐름이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좋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통주를 한번 두 번째 이슈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지금 정부에서 주식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이 자금이 투입돼서 기업들의 R&D 투자나 뭐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돈을 주식으로 많이 벌어서 이게 또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또 정부의 기조이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실행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추적은 한 번에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유통주들 최근에 분위기는 너무 좋은데 그러면 몇 종목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오늘 이마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마트가 그 쿠팡 관련돼서 이제 새벽 배송 규제 완화로 한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건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마트한테 새벽 배송을 하라고 등을 떠밀어도 아마 마트에서 절대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난 초기 자본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쿠팡과도 너무 겹치고 만약 마트에서 내가 뭐 사과나 어떤 뭐 배추 같은 걸 사겠다. 사실 지금 이제 배민마트에서 이제 신청하면 30분이면 집으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트가 이제 새벽 배송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마트 실적 굉장히 잘 나왔는데 왜 잘 나왔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이마트 점포 수가 130개가 넘거든요. 근데 트레이더스 점포 수가 22개입니다. 근데 한 전체 절반이에서 약간 안 되는 영업이익이 다 트레이더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제 코스트코의 점유율을 어느 정도 갖고 오느냐가 사실 이마트의 앞으로의 주가 그리고 실적을 결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타벅스 관련돼서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7% 정도 갖고 있죠. 나머지 이제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갖고 있고 이제 미국 지분은 없어졌죠. 스타벅스 매출이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하락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모처럼 실적을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홈플러스 패점 효과도 이건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홈플러스 패점과 관련돼서 이마트의 수혜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현대백화점인데요. 현대백화점 이제 외국인 인바운드 관련돼서 뭐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뉴스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뭐 몇만 명이 늘어났다, 뭐 역대 최고다. 현대백화점 작년에 매출 견인한 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이제 매출이 25%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좀 아픈 손가락이었던 면세점, 흑자 전환했고, 지누스. 미국에서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매트리스죠. 지누스도 흑자 전환한 부분도 수익성을 개선을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사실 돈을 제일 많이 벌어다 주는 거는 VIP들이죠. VIP들이 12월 달, 11월 달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데 왜 돈을 가장 많이 쓰냐면 VIP들은 그 VIP의 지위를 그 카드 이제 있잖아요. 이제 발레 파킹도 해주고 그걸 유지를 하려면 1년에 5천만 원, 1억,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있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11월 달, 12월 달에 엄청난 돈을 백화점에 쓰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이제 서비스를 강화를 하겠다. 이거 뭐 사실 가장 좋은 부분이기도 하죠. 이렇게 현대백화점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탑픽 종목 볼까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탑픽 생각하세요? 종목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 매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주가는 역대 최고치는 아닌데 실적은 역대 최고치 3조 1,771억으로 분기 매출 최고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CL이나 포워딩, CB라고 하는 이제 그 글로벌 사업들, 기업 상대로 하는 이쪽 사업이 좀 실적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주 7일 메일온의 배송은 아직까지는 이제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뭐 주 6일에서 7일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매출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 네이버랑 한 6천억 정도 서로 주식을 바꿨어요. 이제 주식 수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네이버의 쇼핑과 좀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특별한 부분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현재가로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8만 원, 손실가는 13만 원으로 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CJ 대한통운까지 유통주가 또 최근에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탑픽은 CJ 대한통운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박근호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지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제당 3사가 4년간 설탕값을 함께 올리고 함께 늦게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CJ 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8차례 설탕 판매 가격 인상이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했다.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인상안을 거부하는 업체에는 공동 압박도 가했다. 원당 가격이 내릴 때는 정반대였다. 인하폭은 축소하고 반영 시점은 늦추기로 합의했다. 오를 때는 빠르게, 내릴 때는 더디게 움직인 구조였다. 대표 본부장급은 큰 틀을, 영업임원 팀장급은 세부 실행안을 논의했다. 최대 월 9차례 접촉이 이루어졌고 공정위는 카카오톡 대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향후 3년간 연 2회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CJ 제일제당과 삼양사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대한제당협회 탈퇴, 타사 접촉 금지, 원가 연동판과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설탕값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합의는 4천억 원대 제재로 귀결됐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온도차가 생기고 있어요. 코스피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580포인트까지 터치를 했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우선주가 지금 5%가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지금 18만 3천 원대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삼성전자만큼 많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뭐 상승은 했지만 삼성전자의 상승률만큼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자분들이 또 눈을 돌려서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매수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13만 원 근처까지 지금 12만 8,900원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뭐 시가총액 3위가 됐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시가총액 3위의 삼성전자 우선주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현대차가 4위로 올라오고 LG에너지솔루션이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도 순위 뒤바꿈이 막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 조금 안 좋습니다. 코스닥은 조금 쉬면서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은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바이오, 2차 전지 대부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럼 시장의 분위기를 종목을 통해서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립리서치 P&J의 손창현 팀장과 함께 5장 종목 레이더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손창현 팀장과 어떤 종목을 볼지 첫 번째 종목 선택해 주신 거 한화투자증권입니다. 자, 한화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오늘 증권주가 전부 다 뭐 20% 올라가고 10% 다 두 자릿수대로 대부분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투자증권을 또 유독 보고 계신 이유는 뭘까요, 팀장님? 하나투자증권은 아시다시피 두나무 지분을 5.94% 보유하고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증권주들의 가장 핵심은 최근에 그런 것 같아요.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투자로 그쵸. 인해서 얼마만큼 다양한 곳에 지분 투자를 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하나투자증권도 이 두나무에 대한 지분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나무가 지금 한 10조에서 14조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난달 그러니까 연말에만 해도 10조였는데 올해 뭐 들어왔을 때 14조까지 14조? 넘어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평가 차액으로만 봐도 14조를 계산을 하면 7천억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이 뭐 1조가 좀 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뭐 시가총액 지분 평가만 보더라도 상당히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리고 증권주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가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의무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결국엔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대재평가를 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재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뭐 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시 개인들도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배당을 많이 하면 할수록 관련된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증권주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객 예탁금이 100조가 넘은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그쵸. 눈여겨봐야 네.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예전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보면 이 1일 평균 거래 대금 거래 자체가 한 2, 30조 정도였는데 저번 달에만 해도 50조 네. 얘기 나오고 이번 달엔 60조 얘기 나오고 네, 있습니다. 최고 찍힐 때 막 70조 넘어가고 네, 막 그러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활성화가 되면 고스란히 이제 증권사들에 대한 수익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점에서도 일단 뭐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다. 근데 그동안에 중소형 증권주들이 많이 못 갔습니다. 네. 원체 이제 미래에셋,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이런 빅5 관련된 기업들만 상승을 하다가 오늘부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본격적인 키 맞추기를 그러니까요. 예. 중소형주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상상인증권, 뭐 LS증권, 그리고 SK증권, 하나투자증권, 증권주들의 중소형주 딴에 있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면서 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 흐름이 얼마만큼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냐? 네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대본을 쓰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아서 앞선 고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 충분히 갱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네. 뭐 이런 추이라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 9,000원 이상, 10,000원 정도까지도 뭐 이 흐름 자체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실린 그런 상승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추가적인 상승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증권주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 무조건 파는 것보다는 뭐 이 다음 주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투자증권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봉 달면서 쭉 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7,73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좀 계속 홀드하고 네. 계속 좀 끌고 가보자라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증권주들이 중소형 증권사들까지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상황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뭘 골라주셨을지 공개합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코스RX 쪽이 확실히 좋아졌다 이러면서 제가 어떤 리포트 보니까 의견도 완전 바꿨더라고요. 그 코스RX가 이제 실적 나오면 실적 개선 완전히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 이런 평가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코스RX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뭐 원래는 이제 증권사에서 평가를 하기에 올해 1분기나 2분기 정도의 수익이 좀 턴을 거다. 뭐 이런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4분기 때 뚜껑을 열어봤는데 수익성이 나름 BEP 수준을 넘겼네. 그러니까 그렇기 더 빨리 때문에 개선된 어떻게 보면 거네요. 더 빨리 개선된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비성수기잖아요. 그렇죠. 비성수기임에도 겨울에. 불구하고 이제 코스RX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고 하는 걸 감안해 보면 성수기 때 접어들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모레퍼시픽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이제 1월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역대급 1월 수출 데이터를 기록을 했다는 거, 네. 그것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체는 이제 지역별로 봤을 때 중국향에 대해 매출이 가장 높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향에 대한 매출이 역전을 했다. 그래서 미국향 매출이 제일 높고 거기에 이제 유럽과 중동아시아 뭐 이런 쪽까지 연계가 되면서 매출에 대한 다변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좀 가지는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상장되는 구다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제 화장품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매출이 한 1조 7천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 3,90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10조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4분기까지에 대한 실적을 보면 4조 2천억에 3,500억 수익이죠. 그런데 아직도 9,500억 정도 시가총액이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익률이 빠르게 한 1, 2% 개선이만 된다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좀 높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서 10조까지는 무조건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른 동종 업계에 있는 기업들보다 일단 매출 볼륨이 상당히 크다. 수익성만 좀 돌아오면 긍정적인 효과로 좀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근에 다른 관련된 종목들에 비해서 아모레퍼시픽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증권사들도 평균 봤을 때 한 18만 원 정도 목표가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 이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길게 안목으로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도 이제 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10조, 지금 9조 5천억 원대거든요. 시총이.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10조 돌파할 수 있을지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이제 뭐 어제 실적도 나왔고 BTS의 컴백도 이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짜고 계세요? BTS 컴백으로만 올해 2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은 25만 원에서 28만 원 증가가 됐고, 그리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4,800억 정도 수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네네.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이제 BTS 왕의 귀환이 본격화되면 수익성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저연차 아이돌까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자리매김을 잘 한다라고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그냥 뭐 계속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5만 원 이상 두면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 다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그러게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엔터주들이 다 쉬는데 하이브만 뭐 이런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야말로 진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BTS 컴백이 뭐 한 3월 20일 정도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그때까지 어느 정도의 주가 퍼포먼스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손찬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설 연휴는 쉬고요. 설 연휴 후에 목요일에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